소개받았던 김동규입니다. 저는 우리 함흥웅 대표님이 대한민국을 뒤집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87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뭐 3월 2일부터 7턴 날리고 그런 걸 경험을 했던 세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단적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갔더니만 온통 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 수천 명의 함흥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 싸워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뭐 고향이 상주 저기 시골 완전 총구석인데 총구석에서 아버지 구호공무원 아버지 따라가지고 계속 이제 살아오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공부만 잘했더니만 뭐 이렇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저는 상처는 있어요. 상처는 있는데 서울로 이렇게 정군 온 우리 아버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뭐 1등도 하고 이러면은 뭐 그 상을 주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데도 이렇게 붙여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때 대학교 때도 선배들은 해전사 읽히면서 대한민국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 이러면은 왜 문제 있냐고. 그때도 선배들한테는 저기 인공이고 건준이고 다 보니까 대통령이고 저기 주석은 다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형 말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막 야단 맞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87년도도 그때는 다 남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말 썼다가 또 반동무전한 소리도 듣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포스 386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저는 헤겔 일자, 마르크스 일자 그러면 잠깐만 일단 읽는 건 좋은데 나는 웰컴인데 무슨 말 되게 어렵고 그다음 너무 도식적인 거 싫고 나는 좀 차분히 플라톤 고르기아스부터 먼저 읽겠다. 그래서 혼자 저는 영어로 고르기아스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살아왔던 사람이라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저는 저하고 인연을 맺었고 저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때 그냥 결심했어요. 이 나라 내가 지켜버리겠다.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날 죽인다는 말 들었죠. 대학교 2, 3학년 때도 보면 선배들한테 딴지 걸었다가 학과 회의 때 선배가 애널 쪽이었던 것 같은데 김동규 너 반드시 혁명 터지면은 죽창으로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그때 2년 선배였는데 그때 저도 선배들 많지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알았다고. 형이 말하는 그 혁명이라는 거 내가 봤을 때 실패할 거로 보였는데 내가 그 혁명을 진압해서 형을 갖다가 내가 총살시키겠다고. 그랬다가 수십 년, 20년 동안 적이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지금 살았는데 저는 저 속으로는 가장 저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거는 서구화되는 서구적인 수준의 자본주의 제대로 하는 거, 시장 제대로 만드는 거,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만드는 거. 그 당시에 제 눈에도 그 당시에 무슨 뭐 대동세상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잔뜩 하는 사람들 NL이든 PD든 간에 이야기 들으면은 이 사람들 반동이라는 느낌 좀 들었거든요. 이것들 아직까지도 저런 거 얘기하나? 우리는 훨씬 더 서구화되고 훨씬 더 자유화되고 훨씬 더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싸움을 갖다 지금 해왔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정리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한마디 무슨 주의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묘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소화했던 거는 요걸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이미 우익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 퇴색이 됐으니까 쓰면 안 되고 일단 자유민주주의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리버럴한 민주주의인데 너무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라면 반공 이미지만 너무 강하니까 이거 써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몰래 이렇게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공화주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화주의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소개할 거냐? 사람들한테 조금 좌파들조차도 공화주의로 오면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오라고 와가지고 제가 공화주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좋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1898년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갖다 조금 더 한번 제 나름 저는 사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디테일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하면은 무슨 플라톤의 심포지엄 향연을 읽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할 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딱 얘기하는 게 이건 간단해. 이거는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에로스가 뭐냐면은 사람은 인간의 이거는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은 뭐 죽고 싶지 않고 그다음 자신의 쾌락을 최대한 늘리고 하는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게가 있지 않느냐. 특히 사람은 죽고 싶지 않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살고 싶고 그런데 인간은 가끔은 대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거든요. 저는 이걸 딱 그때 깨달았던 게 뭔가면은 정치학의 본령은 바로 인간이
재물을 모으고 살려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게 경제학이라면은 우리는 정치학은 뭔가면 인간이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걸 공부하는 게 정치학이다. 그때 내린 게 걔가 그때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읽고 나서 느낀 거야. 그리고 그건 뭐냐면 에로스다. 인간은 에로스 때문에 동물도 그런데 동물도 낮은 차원의 에로스는 섹스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더 승화돼 버리면은 그 에로스가 그 정도 섹스 정도 레벨이 아니고 조국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불멸에 대한 사랑까지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게 바로 플라톤의 그 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강연에서 조금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핵심을 딱 하고 나서 그냥 그걸 제 이야기를 풀어버리는 스타일이지 그때 1898년에 누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은 이름부터가 좀 가물가물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치 사상을 갖다가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저로서는 이렇게 좀 컨셉, 개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민주공화주의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공화주의 내지 공화정, 공화국인데 우리가 일단은 전략적으로 당분간은 민주공화란 말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정. 왜냐면은 그 북쪽 애들이 워낙 우리 공화국이란 말을 갖다가 이 말을 더럽혀놔가지고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사실은 가장 공화국적이지 않은 나라인데도 자기들은 이쁘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옛날에 19세기 때 이인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 제국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제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제국주의지. 국가가 뻗어나가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 갖다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말한 대로 천하, 평천하처럼 사람들을 모아내는 그런 보편 제국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엠파이어란 말이 워낙 이쁘니까 다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그냥 국민국가, 민족국가의 확대판에 불과한 건데. 그러니까 예쁜 말들을 사람들 다 쓰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누가 그러겠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하고도 무관하고 제국도 아니다 그랬다는데, 북한이 그런 나라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면 조선하고는 관련 있는 것 같고, 민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러니까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는 쉬워요. 민주는 정말 쉬운데, 공화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국가인 것 같아요. 그 국가를 만들 때,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인간은 왜 국가를 만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은 원래 살고 싶어서,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든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완용도 이야기했지만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은 항복을 해야죠. 제국이 쳐들어오고 외국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항복하는 게 자기의 욕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식으로 말해가면은 국가를 만드는 욕구가 자기 보존의 욕구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못 만들어요. 그 국가는 어떤 걸 사람들이 만드느냐? 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유. 근데 자유란 말이 또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들 자유하면 어려운 말 많을 거예요. 무슨 국민주의 책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렵고요. 이상해. 건강이라는 게 뭐냐 물으면은 건강하신 분들은 눈을 멀뚱멀뚱해요. 근데 아픈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안 아픈 거. 안 아픈 거거든요. 안 아픈 거. 그러니까 공기도 평소에는 공기가 뭐냐면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공기가 없어져 봐야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그러면은 자유가 뭔지를 알려면은 그거는 반대를 생각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노예 내지 노예적 상태.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컨대 살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저도 나름 성공한 게 있거든요. 고등고시도 합격해보고 서울대학교도 나와보고 그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데도 다녀보고 그래가지고 나름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픈 게 좀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상상을 좀 해봐요. 예컨대 뭘 하는데 누구한테 간섭받는다든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내 말 들으라 한다든지 내가 너한테 매달 500만 원 주지 않느냐. 맞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예컨대 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 당시면 좀 아직까지 민주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시골에서 전 4학년 때 서울에 올랐는데 올라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했던 게 하나가 뭔가면 저는 집이 가난하죠. 시골에서 막 올라오니까 이제 월세 겨우 전세해가지고 사는데 아버지는 국어공무원이지 월급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제가 몇 번씩 경험했던 게 뭔가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 담임이 와가지고 근데 반에서 공부는 이제 1, 2등 하니까 반장 후보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잖아요. 그럼 꼭 얘기하는 건가면은 너 부반장하면 안 되겠니? 그래. 선거를 안 할 테니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내가 지명하고 싶은데 너 부반장을 해라. 그러니까 반장을 이미 뽑아놨다는 거예요. 반장이라는 애는 아주 개차반의 친구가 있어.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친구는 우리 반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아주 부잣집에. 예, 아주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그런 애를 딱 뽑아놓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6학년 때 됐더니만 저는, 우리 때는 매년 선거를 그 반장, 5학년, 6학년 반장들, 부반장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학교 학생 회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또 친구들 잘 사귀거든요. 그래서 날 뽑아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또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반장들한테 괜히 친한 척 하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애들이 얘가 너 투표하면 내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막 해보니까 제 사람 되겠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난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오는 게 뭐냐면 그 교장님이 이제 은퇴를 꼭 하셔야 되는데 나가시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두둑히 좀 챙기고 나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1인당 그 당시에 뭐 위스키 몇십만 원씩 되는 위스키 하나 한 병씩 좀 돌리고 6학년 남생들한테 뭐 그런 거 한번 하시면은 그 학교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갔더니만 또 나오는 게 그쪽에서 나오는 게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니까 야 그러면은 부회장으로 임명할 테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때려쳐라고 나는 싫다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평범하게 살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서 다 하라고 그랬죠. 그런 거 딱 또 하고 나서 중학교 갔더니만 또 같은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런 경험들. 자, 1898년 이전이라면은 이 정도 레벨이 아닐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겪는 이 정도, 제가 겪는 것보다가 예컨대 학벌이 딸리고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계층적으로 낮고 돈도 없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그걸 받을 거라고요. 신분적인 격차를 겪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격차가 1898년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 하나만 제가 더 경험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제가 사실 이 뿌리 뽑는 게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도 뿌리가 안 뽑혀요. 안 뽑히는 게, 제가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오피스텔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제가 박사 논문 쓴다고 있는데, 꾸준한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여기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렇겠죠.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만 이제 어떤 아저씨가 한 70 정도 되는 아저씨가 이제 옆에 비서 하나 딱 때리고, 또 얼굴엔 기름이 쭉 흐르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러게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제 청소 대걸레 들고 올라탄 거예요. 딱 탔더니만 딱 보더니, 여기 엘리베이터 따로 없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 여기 엘리베이터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만, 나 말고 당신 말이요. 어디 지저분한 게 나랑 같이 이걸 타냐? 이러면서 아주 불쾌한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당신하고 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참았죠. 네.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건데, 한국은 아직도 영국이라든지, 영미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본만 해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상이라고. 김상, 박상. 우리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미스터하고 뭐 미시스도 있고, 요즘은 그런 거 안 써. 그냥 퍼스트 네임 불러버리잖아. 헤이 존 그러잖아요. 바락 오바마한테도 버락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서 둘이 뭐 주먹으로 악수하고 뭐 이렇게 경례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서로 부를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제가 아는 분이 공부도 안 하는 분인데 모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있어요. 왜 그 박사학위 따냐니까 박사라 불려야지 자기가 좀 폼이 날 것 같다고. 공부 하도 안 해요. 근데 박사 하나 따려고 지금 돈을 갖다 한 달에 한 학기에 500만 원 퍼먹으면서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C자 옛날에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C로 통일시켰다고 그러죠. 알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근데 지금 그거 무너지고 나니까 국가에 의한 일종의 평등이라고 할까? 그거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은 형님이라고 그러고 또 안에서 소장님, 원장님 뭐 난리 부르세요. 아직까지도 신분 사회가 굳건히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아시고 이게 조선 후기에는 이것이 100대였을 거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집안에 끌고 가지고 빠딱같이 쳤을 거다. 저는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 더 상상을 해봤는데 왜 예컨대 우리 수많은 사람들 옛날에 뭐 성도 없던 사람들이 갑오경장 이후로 성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안에서 우리 뭐 경주김 씨 밑에서 옆에서 그 부쳐 먹고 사니까 너도 그럼 경주김 씨 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경주김 씨 안에 들어간다고 해야지 이 대우받는 경주김 씨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짜 경주김 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하나 있겠더라고요. 그 시적총 같은처럼 만들어 놓고 누가 가서 이래 갖다 때려가서 빠따를 쳐요. 곤양을 치는데도 경찰이 오면은 이거 우리 시족의 문제라고. 내가 이 아저씨인데, 아시뻘 되는데, 우리 조카에 혼 좀 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은,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다고.
이 시족을 만들어보는 순간 공권력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튼 간에 그런 일들이 1898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1898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공화국이라는 것은 바로 노예.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곳이 사람이 조금만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든요. 노예를 만들거나 노예적으로 만들죠. 노예같이 만들죠. 교수 자리 준다고 비정규직 강사한테 야, 내 강의 숨 쉬는 다 시키고 심지어는 뭐 침을 뱉고 나서 네가 핥아라 그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예민하지만 나는 정규직이니까 너 비정규직이 파견직이니까 정문 이용하지 마. 후문으로 와. 어디 건방지게 월급 반대 안 되는 놈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뿌리가 깊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공화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자, 노예로 계속 있으면 노예를 그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처음으로 노예가 아니고 자유를 느꼈을 때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도 가가지고 주인님한테 가서 주인님이 자식마 네 일도 못하는데 내가 착해서 내가 너 님마 월급 10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 조아려. 그러면 머리 조아리면서 예 주인님 감사합니다. 다 잘 쓰겠습니다.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약으로서 난 노동자다 이거예요. 노동자로서 계약 맺어가지고 나는 노동하고 너는 나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매달 25일이면 나한테 그냥 통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 싫으면은 미리 3개월 전에 이야기하는지 6개월 전에 이야기해가지고 날 잘리면은 나는 기꺼이 다른 회사 가면 되는 거고 다른 장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떡볶이 사 먹고 라면 사 먹는다 해가지고 벤틀리스 몰고 롤스로이스 모는 놈한테 가서 머리 숙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가진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팔 뿐이고 니는 돈을 가지고 내 노동을 살 뿐이고 이런 경험들 자유롭게 나는 5시 되면 퇴근할 거고 6시 퇴근할 거고 나는 내 애인하고 놀러 갈 거고 그리고 투표할 때는 똑같이 1인 1표 투표할 거고 이런 자유를 경험하고 났을 때 갑자기 어떤 나라가 한국에 오는데 중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나라 밑에 들어가면 다시 또 투표권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관원들 경찰들한테 머리 숙여야 되고 이걸 다시 경험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다시 또 머리 딱 떠오르는 게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라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87년 이전에 저는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직까지 민주화가 완전히 안 됐을 때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겠죠. 어디 뭐 공탁을 해놓은 돈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찾으러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서울시청에서는 한 6급 공무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그때 뭐 500만 원인지 공탁을 타러 제주도 고경도 할 겸 가서 갔는데 이제 87년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나서 아직까지 민주적 습성이 뿌리를 못 내린 그런 아직까지 그 권위주의 시대. 딱 갔더니만 새파랗게 젊은 법원에 있는 법원 직원이 우리 아버지한테 딱 왔는데 일단은 가도 등을 돌리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발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니까 딱 오더니 뭐야? 그러더라고요. 반말부터 해요 일단.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한 50 정도 40대 후반인데 그 젊은 한 30 정도 되는 직원이 법원 직원이죠. 그러니까 당신 뭐야? 내가 이 새끼 죽여야 되나?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들 앞에서 그 새파란 놈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라 가라 그러면은 전 탈출할 거예요. 이민 갈 거예요. 전 영어도 잘하니까 외국 가서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그럼 싸워야죠. 저 그런 나라 못 만들어요. 예. 왜냐? 나는 자유롭게 살아왔거든요. 시골에서도 자유롭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자유롭게 저를 키웠기 때문에, 그 대학 들어와서도 저는 자유를 남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 당해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강해가지고, 그렇게 누가 말하면 진짜 받아버릴 것 같아요. 나한테 젊은 친구가 공무원이고 반말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를 맛보고 나면은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공화주의를 갖다가 한번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은 쉽게 설명할 건가 해서 고민해 봤는데, 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의 3대 원리가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우애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보통 박애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어들이 번역한 거 말고, 정확한 번역은 형제애 같은 거죠. 또 연대 같은 거죠. 프라터니티라고, 프라테크니테라고. 연대 같으니까 형제애, 우애 같은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을 원하는 건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인간이 원하는 건 노예지 않겠다. 노예가 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그 평등은 뭐냐? 평등? 경제적인 평등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사회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경제적 평등 얘기하는데 경제적 평등 아닙니다. 이 평등은 인간은 떡볶이 먹고 살 수 있고 라면 끓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그다음부터 그 빈부격차가 갑자기 자유의 격차로 나타나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소송 나가면 100% 이기게 돼 있고 가난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이기게 돼 있고 법 앞에 평등 자체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괜히 주눅 들고 부자라고 오만해지고 빈자라고 해가지고 주눅 들고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거지. 진정으로 평등이라는 건 자유에 있어서 평등. 법 앞에서 시민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집에서는 라면 끓여 먹고 여기는 20만원짜리 불도장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나와서는 공회당에서 만났을 때는 1대1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투표 똑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연대는 뭐냐? 이런 나라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연대 안 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웃기다고 하는데 옛날 고등학교 때도 제가 고3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3 때 제가 중동고등학교는 학교를 나오는데 약간 좀 깡패 같은 그런 학교예요. 좀 거친 학교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86년도니까 그 국가주의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여기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뭐였나 하면은 학교 들어올 때마다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뭐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시켰어요. 그걸 시켰을 때 저는 그걸 안 하죠. 저는 안 하고 그냥 딱 인사하고 그 교련 선생한테만 인사를 하고 들어갔더니 선생님 와가지고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청소하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그 운동장 청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나 하면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동규 너는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대한민국은 저 깃발이 아니죠. 천조각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깃발에다가 인사할 바에는 제가 존경 없는 우리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인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 또 맞고 청소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국가주의의 문제는 뭔가면은 아무 이유 없이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똑같은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주면 자연스럽게 국민들끼리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고 돼 있고 그러면 사랑하고 또 하나가 함께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는 그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국가니까 사랑하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단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를 상징을 사랑하, 대한민국 위대하지 않냐? 이렇게 빵빠레 올려가지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면은 민족주의자들이 잘하듯이 5천년의 민족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대한 민족을 사랑하라? 둘 다 저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크진 않아요. 진정으로 큰 효과는 뭐냐? 바로 자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대하는 그 경험들. 저는 그것만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현대 국가에서, 근현대 국가에서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만이 아니고 수많은 시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은 예전하고, 이거는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 됐으면 이야기할게요. 잠깐 말씀만 힌트만 드리고 갈게요. 현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중세만 해도 1000명의 기사면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1000명의 기사면은.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만, 20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들어가지, 뒤에는 산업이라든지 포탄이 100만 발씩, 200만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전방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피를 흘려서 10만 명, 20만 명이 죽어야 돼줘야 되는 거고, 후방에서는 포탄을 갖다가 여자들이 몸 빼가지고 입고 나와가지고 포탄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총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동원이. 근데 이 총동원이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자발적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뭘 주면은 자발적으로, 빵 주면 자발적으로 되느냐? 빵 주면 빵만으로 사람이 그 자발적인 애국심이 생길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요거 이야기하게 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공화국과 관련해가지고, 착각 하나 제가 약간 없애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꾸 영국이라든지 북유럽 왕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화국이 아닌 건 아닙니다. 공화국은 원래 기본적으로 혼합정치이기도 하고, 공화국의 핵심은 국민 모두가 사회계약을 맺어서 헌법을 만들고, 그 밑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떨 경우는 왕일 수도 있겠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왕이잖아요. 사실 이름만 수상인지 몰라도 집안이 대대로 물려받고 있잖아요. 세습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5년에 한 번씩 왕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라 불리죠. 5년에 한 번씩 뽑는 왕, 임기제왕이라는 게 대통령인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300명의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고등고시 봐가지고 시험 본 한 몇천 명의 관료가 될 수도 있겠고, 여튼 간에 집행하는 자들은 여러 형태로 뽑을 수가 있어요. 세습할 수도 있겠고, 투표할 수도 있겠고, 시험 봐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공화국의 권리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합의본 그 최대 원칙, 그 헌법에는 무조건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한치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만일 그걸 이탈했을 때는 밑에서는 혁명이라도 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컨대 입헌군주국 같은 경우도 예컨대 영국이 대표적인데 영국은 대표적인 공화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뭐 자기나라 갔다가 뭐 커먼웰스라고 하는데 커먼웰스란 말은 리퍼블릭이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거든요. 그거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커먼웰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리퍼블릭이라는 말 자체가 로만 리퍼블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왕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조심스러워가지고 쓴 게 영어로 만든 말이 바로 커먼웰스. 영국 사람들이 쓰는 커먼웰스는 사실은 리퍼블릭이라는 뜻이에요.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왕을 둘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입헌군주제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거 맨날 공부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국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깃발로 국가를 갖다가 상징하고, 국가 충성합시다 그러면 가끔은 뭐 국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 깃발도 두고 뭐 애국가도 불리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국가를 대표하는 움직이는 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는 움직이기도 하니까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몸을 갖다 상징으로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가를 대표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충성할 때 군함을 영국에서는 군함을 만들 때 보면은 폐하의 함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폐하의 함정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국의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국가가 자기한테 사람들이 막 존경하니까 나라에 대한 존경하는 거지 찰스 왕에 대한 존경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나를 존경하니까 이 권위를 이용해서 뭔가 한번 영향력을 행사해봐? 쉽게 말하면 깃발이 갑자기 태극기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찢어버려야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헌군주정입니다. 자, 요거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 1898년을 보겠습니다. 1898년이 제일 중요한 게, 1898년도 중요하지만, 1897년,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한 거는, 서재필이 귀국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또 중요한 게, 다 아시겠지만은, 천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근데 일본이 그러면 결국은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데, 삼국 간섭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일본도 조금 주춤하고 러시아도 아직까지 완전히 한국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묘하게 한반도에서 이른바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 상태가 좀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 힘의 균형 상태가 얼마나 완벽한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힘의 균형이라는 묘한 게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일본 사람들, 아직까지 군인들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피해가지고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왕이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지시를 내리고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 1년에 뭐 어떤 책들 보니까 비트윈 엠파이어스 그러는데 제국과 제국 사이에서 숨쉴 공간이 딱 10년 있었다는 건데 이 10년 사이에 한국의 묘한 경험을 한국 사람들이 경험을 하더라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재필이 들어와서 한국어로 된 신문을 만들었다는 거. 이 한국어로 된 신문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걸 프린트 캐피탈리즘, 인쇄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폴란드 사람 사이에는 또 스펙트럼 돼가지고 중간 가면은 30% 독일이고 여기 옆에 가면 40% 독일이고 그래서 막 애매하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북쪽에 지금은 많이 이제 두만강이 다 막혀서 그렇지만은 아마 조선 초기 정도만 해도 함경북도 가면은 이게 한국말인지 여진말인지 구분 안 되는 애매한 지역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손이 이렇게 독일 민족이라는 그게 약간의 그 아이덴티티가 생겼느냐? 그건 왜냐면은 독일 민족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애매한 사람들인데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함께 읽는 사람들. 그걸 함께 읽다 보면은 우리도 교과서 읽다 보면은 한국말로 통일돼 가는 것처럼 지금도 제 고향 가면 저 어렸을 때는 전 서울말 처음 왔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외국말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 고향 가버리면 어린아이들이 말이 굉장히 서울말이 가까워졌어요. 그건 뭐냐?
교과서를 함께 읽고 KBS 쓰는 아나운서의 말을 함께 듣는 그런 언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건데 바로 독립신문이 그런 작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트의 성경이 독일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 독립신문이 같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일종의 똑같은 우리 보면 관심들 똑같잖아요. 잼버리가 터지면은 여기 모인 분들 다 똑같이 모이면은 잼버리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슈에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토론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해냈던 게 바로 독립신문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신문이 얼마 정도 파워가 있었는가 하면은 맨 처음에 300부 찍었다가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3,000부까지 찍었다는데 그 당시는 한 부를 찍으면 워낙 귀하니까 돌려봤답니다. 그래서 열동률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한 부를 찍으면은 200명 내지 300명이 나눠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또 같은 경우 약간 이제 계몽적인 사또겠죠. 그 사또는 시장 뭐 5일장 몰리면은 그날 누구 이제 자기가 직접 하진 않을 거 시킬 거예요. 야, 여기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줘. 그러면 사람들 다 모여놓고 나서 거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랬다가. 그럼 다 모여가지고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야, 무슨, 아라사라는 나라가 뭐 이런 게 있다네. 그래서 아라사가 뭐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작업을 했다가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독립협회, 독립신문, 그리고 만민공동의 이 작업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공화국을 추구한 사람들이 꼭 우리가 하는 건데, 알아야 되는 건데, 사람은 이해를 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들 아버지시겠지만, 이해를 하지 않는 한 때린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애를 때리는 건 뭐냐면은, 때려가지고, 때릴 때가 있겠죠? 어린애들은 때려가지고 무릎 꿇어 하고 나서, 내 말을 들을 귀를 열게 하는 작업까지 하는 거지. 때리고 귀 열어 앞에서 내가 아빠 말 들어 하고 나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걔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 정치에서 무력을 통한 폭력을 통한 것이 폭력을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통해 가지고 화염병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쟤들 왜 화염병 던지냐 하고 나면은 그다음 말을 해야죠. 근데 화염병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말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말이거든요, 말. 바로 그 전에 갑신정변 때 위로부터의 국가 쿠데타, 관료들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학에서 밑에서부터의 또 밀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거는 3,000부를 200명, 300명이 돌려보는, 저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 지금 인구로 따지면 한 몇만 명이 그런 구독자였던 거냐 계산해보니까 한 3,400만 명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에 여성들은 잘 안 읽는다고 치고, 그러면은 여성들 빼고 남자만 떠치면은 한 700만 명, 800만 명이 돌려봤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신문의 열동률 내지 인기는 굉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 이야기라 가지고 재미가 살짝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열동률이 있는 독립신문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세상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나라를 만들어진지 나름대로 생각이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그것도 사회개혁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1898년도,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3차에 걸쳐가지고 만민공동회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만민공동회는 사실은 민회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회를 만들었는데, 이 만민공동회 지금 보면은 좀 놀라운 게 있어요. 뭔가면은 3차를 그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그 당시에 17만 정도였다는데, 서울시 인구의 17만 중에서 10,000명 내지 2만 명이 모이거든요. 종로바닥에. 이게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 타고 서울까지 오는 사람들, 그 시위대까지 생각하면, 촛불을 생각하면은 한 1,500만 명에서, 그 다음에 지방에서 동원할까지 합치면은 한 2,000만 중에서 서울 시내를 갖다가 한 50만 명이 채운 게 촛불 시위라고 친다면은, 17만 서울 시민들 중에서 그 당시에 10,000명 내지 2만 명이 참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갖다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며칠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밤에 그걸 만약 낮에 아마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고종의 나쁜 버릇이 하나 있잖아요. 고종은 기본적으로 야행성 밤에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밤 늦게 조정회의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왕이 들으라고 그렇게 늦게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같이 참석해야 될 대신들도 아침 왕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을 하니까 그랬는지, 여하튼 간에
야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며칠간 싸움들을 하는 거죠. 그 싸움들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한 게 그 싸움에서 1차 싸움 같은 경우도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 러시아 쪽에 이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권을 주지 마라 말이에요. 러시아한테 은행 주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싸움을 하고 나면은 왕도 물러서면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항복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물러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했던 러시아 은행 같은 거 안 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싸움들 갖다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저는 자꾸 이 상하 기천하고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 양반들이야 자유로웠겠죠. 자유로웠는데 이때 저는 또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 게 이게 3차 만민공동회인데 만민공동회 할 때는 관민공동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신들까지 그 중에서는 가장 높았던 뭐 총리 대신까지도 오는 거죠. 쭉 앉혀놓고 나서 그 독립협회의 대표 그 다음에 그 대신 중에서 총리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의정부 참정이라고 했는데 박정량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민의 대표로 백정을 하나 또 뽑아요. 백정을 뽑아가지고 말을 시키는데 그 백정이 처음으로 백정이면은 그냥 평민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조선사에서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참석하고 나니까 이 백정인데 저는 말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나 잡는 사람이니까 또 표현도 좋아요. 말도 아주 잘하는 게 제가 뭐 무식해가지고 말도 못하지만은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기 보이는 천막을 보시지 않습니까? 천막이 그 장대가 하나면은 되게 위태위태한데 장대가 많으면은 천막이 되게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돼가지고 시민이 돼가지고 자유시민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제 입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참정해가지고 이 장대를 다 채워주면은 얼마나 튼튼한 천막이 되겠습니까? 그 천막은 바로 대한제국이고 우리 위대하신 황제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시민권을 확대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고 우리에게도 시민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도 애국심을 가지고 폐하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때 상원을 갖다가 만드는 걸 합의를 봐요. 상의를 만드는 거. 근데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중간에 막 쿠데타도 있고 막 싸움이 있는데 결국은 3차 때 가가지고 합의를 보는데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인 거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황제의 대리자들도 있고 쭉 모여서 합의를 봐서 그러면은 몇월 며칠까지 그러면은 상원을 만들자. 중초원을 갖다가 개조해서 그러면 상원으로 하자. 그리고 그걸 이제 황제한테 안을 올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이제 의원들 뽑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새도록 아까 말씀대로 우리 그 당시에 고종 황제는 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그때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갑자기 무슨 폐하 무슨 밀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밀서에 보니까 얘들이 사실은 그냥 의회 정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화정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왕정을 폐지하려고 했던 비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대통령은 누구고 누구는 누구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눈 거예요. 윤치호가 무슨 뭐 누구고.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제 황제는 그런 거 발끈하면서 그럼 다 집어넣으라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고 체포당하고 깜빵에 넣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식이 들려왔겠죠. 원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딱 갔더니만 이제 방이 붙겠죠. 체포하고 뭐 이게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계약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회 계약 자체가 깨지고 나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추석전을 벌이고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싸움을 했죠. 여기 나오는데 5일 아침이 밝자 서울 시민은 만민공동회를 다시 열고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무려 19일 동안 지도자의 석방과 의회 설립을 위한 천야 투쟁을 시작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또 사람이 한 명이 또 사망을 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김덕구라는 사람이에요. 김덕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인데 신기료 장수의 신기료 장수. 신발 꿰매서 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고 났어요. 죽고 나니까 처음으로 뭐 국민장 내지 사회장 같은 걸 여는 거죠. 그 사회장에서 표현이 재밌어요. 완전히 이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게 뭐냐 하면은 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덕구 의사죠.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하나가 사자라는 거는 거의 선비인데 신기료 장수한테 사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그 장례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자, 지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종로거리에 그 신분도 낮은 백층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 지금 우리 느낌을 하면은 50만, 100만 모인 느낌인데 이 100만이 모였을 거고, 그리고 평양 같은 데서도, 평양이라든 대구 같은 데서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그 전이죠.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라는 게 유명한 공동회는 이거지만 그 전에 1년 전에 이미 가을쯤에, 여름이죠. 여름에 평양 쾌제장에서 그 유명한 거잖아요.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그때 나이 20살 같았을까 19살 정도 되는 안창호가 그 독립협회가 열은 작은 그 모임, 그 당시도 어떤 책에서는 자꾸 만민공동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1차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여튼 간에 민회를 열죠. 열어서 그 19살짜리 애가 올라가가지고, 안창호가 처음 올라가지고 스타가 됐거든요. 그때에서 뭐 세상에 쾌를 부르는 9가지, 뭐 불쾌를 부르는 9가지 해가지고 탐관오리를 욕하고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가 들어요. 그 어린 안창호 연설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하려는 거는 모두가 양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양반이 되는 게, 안창호가 한창 하는 게 뭔가면,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뭔가면은, 안창호 자주 쓰는 레토릭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모두가 다 양반이 되는 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 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의 양반들한테 맨날 발로 차이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아, 내가 똑같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시티즌이 돼가지고 양반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화국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1897년에서부터도 지역마다 그런 작은 만민공동회라든지 독립협회가 연 어떤 그 연설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던 것들이 1년 뒤에 큰 만민공동회로 나타나고, 그게 왕과 대신을 불러가지고 관민공동회까지도 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배고픈 자유 시민이 될 거냐, 배부른 가내 노예가 될 거냐거든요. 우리 지금 착각 하나 있어요. 지금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나쁜 영화인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맨날 노예 그러면은 무슨 유태인 노예 그러면 맨날 무슨 암석끝 이거 캐고 하면서 국밥 땀 흘리고 뭐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노예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당연히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노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노예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내 노예가 되면은 좋은 게 뭔가면 새끼를 먹여주거든요. 가내 노예. 특히 인물 좋고 예쁘고 그러면은 가면을 시켜줘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옷을 다 제복을 딱 입히고요. 왜냐면 정말 센 사람 어떤 사람인가면은 자기는 쇠바에다가 딱 난닝구 있죠. 사람 딱 끌고 나는데 뒤에 자기한테 90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제복을 입은 미남 미녀들이 딱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센 거예요. 센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스레빠 딱 끌고 난닝구 입으면서 뒤에서 보면은 자기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뭐 기름 쫙 발라가지고 머리 반 그런 사람들이, 회장님 인사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제일 멋있는 거. 자기까지 빼입으면 안 돼요. 센 사람은 자기가 너무 빼입으면 안 돼요. 원래 세면 셀수록 자기는 허름하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 사실 솔직한 얘기인데, 저는 인간은 자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자유는, 근데 이게 똑같은 건 뭐냐면은, 집에서 혼자 빈둥빈둥하고 있으면은 살도 뒤룩뒤룩 찌고 그러면은 좋거든요. 되게 그냥 유튜브나 보고 음악이나 듣고. 근데 집에서 오면 야 동기야 나가서 운동 좀 해라 그러는데 막 싫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야구라든 축구든 하고 나면은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또 연락 와가지고 동기야 집에 좀 제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건 그러니까 제가 관찰한 거예요. 저는 철학적으로 답을 안 내릴게요. 안 되는데 인간이 생활을 자유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시키면 나가서 축구, 야구를 즐기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은 돼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나라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살아남으려면은,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가진 1,000만, 1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1억을 만들어내면 이런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나라를, 거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5천만의 애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애국자를 만드는 방법은 싫어도 나가서 야구를 즐기고 축구를 즐기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저희 두 번째 답이고요. 첫 번째는 내션인가 아닌가 하는데 이거는 내션이 아니에요. 제가 살 때도 우리 황선 선배님 말씀에 저 동감하는데 한국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슬픈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지역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전경련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지배 블록이 있어요. 그게 기업에서도 지배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에서도 지배 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과 자본가의 지배 블록과 그 다음 노동자 지배 블록은 적대적으로 공생하면서 한 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온 많은 상인들, 상공인들,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은 제2 시민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 싸움이 제가 살 때는 대한민국을 다가 두 개로 저는 완전하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아이들 안 낳는 것조차도 지금 애들 안 낳잖아요. 간단해요. 왜냐면은 이 지배 블록에 들어가려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 5억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애한테. 쏟아부어가지고 학자 만들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 다음 좋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삼성전자 같은 좋은 대기업들 이게 입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입사만 하면은 대한민국의 노동관련법은 보호를 해주거든요. 노동자이지만 거의 준공무원처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귀족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 하늘과 땅의 이 간극이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 간극의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든지 정치논이라든지 한국 사회논이라든지 모든 논의를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48년도 건국에 대해서 사실은 저처럼 대한민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마음에 곡이 있다면은 저거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도와줘서 한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여기 있어요. 우리 스스로 다 한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약간의 뭐라 할까요? 좀 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비루투하고 포르투나 세상에는 자기 역량으로 하는 게 있지만은 또 객관적 조건이라는 게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르투나가 필요한데 저는 어렸을 때는 세상의 모든 거는 제 비루투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살아가면서 할수록 생각보다 포르투나의 역할은 크다. 그럼 국가도 똑같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혼자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 다 서방에서 돈 다 대주고 미사일 주고 무슨 탱크 갖다 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맨 처음에 3주 동안 기습 들어왔을 때 그 3주를 갖다가 피를 흘려가면서 못 지켜놨다면 서방은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정치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이 55세의 김동규가 봤을 때 느낌은 위대한 로마도 영국도 포르투나가 80%예요. 75%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민공동의 이유로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고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피도 흘리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비루트를 갖다가 30%를 쌓아왔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우리는 서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잘 하면은 그리고 하느님이 돕는다면 신이 돕는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로마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48년도에 서방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치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로마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으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미국 혁명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예.